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5쪽의 탄력성 지난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탄력성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보고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 토지 특성을 배우셨죠. 토지 특성은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이 있는데 인문적 특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연적 특성만 보시면 됩니다. 자, 자연적 특성은 특성이 어떻다 그랬냐면 물리적으로 뭐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종류는 5가지가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성질인 부동성, 물리적으로 감가가 불가능한 성질인 영속성,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부증성,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한 개별성, 물리적 분할이 불가능한 인접성 이렇게 5가지가 있었고 각각 한 4-5가지 정도씩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다 체크해드렸었습니다. 부동성 때문에는 어떤 현상들이 발생이 되느냐. 첫 번째는 국제화된다. 두 번째는 임장활동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인접성과 함께 작용을 해서 외부 효과나 지역 분석의 이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물었을 때는 불완전 경쟁 시장에 속한다.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봤던 게 영속성이죠. 영속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소유와 이용을 분리해서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키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서 투자재로서 선호가 되고 마지막으로 장기, 장래, 예측 이런 단어들이 뜨면 무조건 영속성이다 그랬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증성인데요. 부증성 들어가기 전에는 일단 공급을 둘로 분류를 해봐야 됩니다. 공급에는 토지 공급은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이 있는데 물리적 공급은 일단 불가능해요. 그리고 예외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외가 없다. 40개는 계속 4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 때문에 불가능하고 예외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고 경제적 공급은 가능은 한데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 전환하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택지가 10개 있던 게 25개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경제적 공급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물리적 양이 늘어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전히 40개 안에서 지네들끼리 용도 전환한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 공급을 4글자로 표현하면 용도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부증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첫 번째, 생산비 법칙이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더라. 두 번째는 희소하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수급 조절이나 균형 가격 형성이 잘 되지 않더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토지는 규제를 많이 하더라. 그 말은 사익보다는 공익 개념을 강조하고 토지의 공익 개념 강조하는 것을 토지 공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개별성 가볼까요? 개별성은 토지의 일물일가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개별화되고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리 이론 도출, 비교 이런 것들을 어렵게 한다.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죠. 예. 마지막으로 인접성. 인접했으면 좋은 점이 뭐예요? 그러면 협동. 나쁜 점이 뭐예요? 그러면 경계 문제. 인접해서 좋은 점은 협동, 나쁜 점은 경계 문제.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부동성을 했었던 거, 부동성과 함께 작용해서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이런 이유가 되고 마지막으로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 인접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자. 대표적인 예가 양도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양도 차익을 환수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토지 특성이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했던 내용이 수요 공급 이론의 첫 번째 유량 개념, 저량 개념을 했었습니다. 우리 일정 기간 개념이 유량이라고 했다면 일정 시점 개념은 저량 개념이라고 했고 요거 두 개를 반드시 비교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량에 해당되는 개념들은 지대, 임대료 같은 거, 소득, 수익, 국민 총생산, 주택 거래량 같은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특히 중요한 게 신규 주택 공급량은 유량이라고 했고 저량은 일정 시점 개념이니까 가격이나 가치, 지가 개념, 그렇죠? 인구나 재산, 외채, 외환 보유액, 마지막으로 주택, 재고량 이런 것들은 저량으로 이해를 하자. 그리고 유효수요 개념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유효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요다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유효수요다. 그러니까 유효수요가 아닌 잠재수요는 수요가 아니라 소요다
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력이 꼭 있어야지 수요가 되지 구매력이 없으면 수요 아니고 소요다. 이런 개념도 했었죠. 두 번째는 법칙. PQ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반비례로. 그럼 이게 수요 법칙이죠. 반비례는 한 글자로 역,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표시가 된다 그랬습니다.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반비례 역 마이너스 관계를 수요 법칙이라고 하고 걔를 곡선으로 표현하는 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입니다. 반대로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정 플러스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표시가 됐었습니다. 이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을 균형이라고 하고, 균형에서는 일단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이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 가격 상승이고 내려오면 가격 하락, 오른쪽으로 가면 양 증가, 왼쪽으로 가면 양 감소 하면서 우리가 점을 8개 찍어가면서 개념 접근을 하셨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책에 흔적이 남겨져 있을 겁니다. 요거 지난주에 균형 하면서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내용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었죠.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 수요량의 변화고, 얘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반대로 해당자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고, 얘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것이다. 우측 좌측으로. 우측은 증가고 감소는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심해야 될 게 딱 한 개가 있다 그랬죠. 대체제, 보완제 가격은 가격으로 끝났으나 제가 가격으로 넣지 않고 가격 이외로 넣는다 그랬죠. 이유는 해당자와가 아니라서 그렇다.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그냥 가격 하지 말고 해당자와의 가격.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가격 이외 하지 말고 해당자와 가격 이외 그랬었습니다. 그때 특히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소득이랑 대체제 보완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득 그러면 이렇게 딱 튀어나와야 되는 단어가 정렬중. 기억나시죠? 예. 소득과 수요가 비례 관계로 움직이면 정상제고요. 반비례 관계로 움직이면 열등제고요. 아무 관련이 없으면 중간제다. 소득의 정렬중. 많이 강조를 했던 내용이고. 두 번째는 교차의 대보독인데, 교차의 대보독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상식적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체제 보완제가 시험에 뜨면 어떨 때 상식으로 문제를 풀고 어떨 때 교차 탄력성으로 문제를 푸는지를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책에 제가 모든 흔적을 남겨놨습니다. 이럴까봐. 수요가 떠요. 한 놈도 수요가 뜨고 다른 한 놈도 수요가 떠요. 그러면 상식으로 풀어요. 상식으로. 못 풀면 몰상식한 사람이 된다 그랬죠. 반드시 상식적으로 풀면 되고, 한 놈은 가격이 뜨고 다른 한 놈이 수요가 뜨면 이거는 교차 탄력성으로 푸는데,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고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험은 수요가 나오는 상식으로 나오는 문제보다는 가격 수요가 나오는 교차 탄력성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 훨씬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요것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둘 다 아셔야 되는데, 이걸 상식적으로 가볍게 처리하자. 대체제는 한 놈 수요가 증가하면 한 놈 수요는 감소해요. 한 놈 수요가 감소하면 또 반대로 한 놈 수요는 증가하고, 보완제는 이놈 수요가 증가해야 이놈 수요도 증가하고, 이놈 수요가 감소하면 다른 한 놈 수요도 감소하는 게 보완제입니다. 근데 이게 별로 안 중요하고 상식이니까. 교차 탄력성 와서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니까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가 비례 관계입니다. 반대로 보완제는 한 놈의 가격과 다른 한 놈의 수요가 반비례 관계예요. 따라서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거 수요는 증가되고요. 대체제 가격이 하락되면 내거 수요는 감소한다. 반대로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거 수요는 감소하고,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거 수요는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정렬중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교차의 대보독 했었던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에는 무조건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 중에 답이 하나가 나오고, 교차에서는 대보독,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 중에 답이 하나가 나올 거다. 이 얘기는 좀 이따 탄력성 할 때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수업 출발하겠습니다. 15쪽. 우리 지난주에 3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을 한 10분 정도 정리하니까 정리가 되네요. 그죠? 안 됩니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아무튼 3시간 정도 수업했던 내용 10분 정도 정리하고 가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고, 오늘 수업 마칠 때 오늘 수업했던 내용을 또 역시 10분 정도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주 수업 시작할 때 또 전주에 했던, 그러니까 오늘 했던 수업을 또 10분 정도 정리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하나라도 알고 다음 진도로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탄력성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잘 듣고요, 충분한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죠. 탄력성. 탄력성은 뭐냐면 일단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
결국 이제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이 얼마나 오느냐를 가지고 탄력성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이 얼마나 오느냐. 물론 어떤 자극을 주냐면 가격이라는 자극을 줘요. 가격. 어떤 반응을 보냐면 양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측정해 보는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시는 탄력성은 주로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격 탄력성이라는 건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양이 얼마나 변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얘기하는 건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분의 10은 얼마예요? 1이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세요. 10분의 5는 얼마예요? 0.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건 뭐 0.5죠. 0.5는 1보다 작죠. 10분의 20은 얼마예요? 2죠. 2는 1보다 크죠. 10분의 0은 얼마예요? 0이죠.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거. 지금 벌써 두세 사람 발견했어요. 10분의 0은 그냥 0이에요. 0. 10분의 무한대는 얼마죠? 무한대입니다. 절반 이상이 모르는 것 같은데. 10분의 무한대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봐. 첫 번째 10분의 10 할 때마다 우리 기분 나빴지만 그 이후로는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표정이 오, 저런 것도 있었어? 하는 표정인데 10분의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탄력성의 종류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그러니까 1인 경우가 있고 1보다 큰 경우가 있고 1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 0인 경우가 있고 무한대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이 만약에 좀 다를 건데 10분의 10이면 탄력성이 얼마고? 1이고 10분의 5면 1보다 작고 10분의 20이면 1보다 크고 10분의 0이면 0이고 10분의 무한대면 무한대다. 이런 얘기를 좀 이따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수업은 1월달에 가면 절대로 안 합니다. 1월달에 가면 그냥 10분의 10 해가지고 1 적고 10분의 무한대에서 무한대 적고 10분의 0 해서 바로 0 적어버리고 10분의 5 해서 1보다 작다 해버리고 10분의 20 해서 1보다 크다 해버릴 겁니다. 입문 과정이니까 이런 것도 다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쪽지심 쳐보면 10분의 무한대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 뭐야 이게?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 그래서 했던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칠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죠. 처음에는 제가 강의 초창기에는 이런 거 안 했었어요. 이런 거 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막 우리가 뭐 바본 줄 알아. 이런 걸 왜 하느냐 하고 막 화를 낼까 봐 안 했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화를 낼 상황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합니다. 다 하니까 혹시 기분 나빠하실 분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듣는 거야. 자, 7번 보세요. 가격을 10% 변화시켰어요. 가격을 10%. 근데 수요량이 10% 반응을 합니다. 또는 공급량도 10% 반응을 합니다. 즉 가격이라는 자극을 10% 줬더니만 양의 반응이 10%가 왔다. 탄력성이 얼마죠? 1이죠. 우리 이것을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위 탄력적이다. 그리고 항상 탄력성의 기준, 특히 가격 탄력성의 기준은 1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가격 탄력성을 1과 비교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1월달이나 3월달이 되면 이제 작년에 아깝게 실패하신 분들, 우리 재수강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학원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 물어보라니까. 공부를 1년, 2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가격 탄력성의 기준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공부를 1, 2년 하신 분들이 가격 탄력성 기준이 1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1월달에 오고 3월달에 오는 사람이 1년을 공부하고 2년을 공부했지 어떻게 하는가?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이 신규인지 재수강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재수강하시는 분들은요. 여유가 느껴져요. 이렇게. 학원을 처음에 딱 1월달에 처음 오고 3월달에 처음 오더라도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의 표정하고 진짜 생으로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기존에 공부를 좀 했던 분들하고는 눈빛이 약간 달라요. 이렇게. 공부를 처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약간 표정이 약간 어리버리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저런 게 있었어? 하는 표정인데 학원을 처음 오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공부를 했던 분들, 재작년에 공부를 했던 분들은요. 표정이 약간 여유 있어요. 이렇게. 다른 학원에서 듣다가 저는 처음 보는 분들이지만 제가 그분이 공부하신 분인지 안 하신 분인지 안다니까. 그래서 혹시 옆 사람한테 작년에 공부를 했지만 우리 학원은 처음이니까 너 공부 해봤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공부 처음에 물론 앞에 생략되는 말이 여기서는 처음이야 뭐 이런 말이 생략돼 있겠지만 처음이라고 얘기를 했던 분들은 저한테는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처음 공부하는 제 눈빛을 똑바로 쳐다봐봐요. 처음인지 공부를 했던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도 가격 탄력성을 1과 비교한다는 걸 모르고 공부를 오래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입문 과정이지만 적어도 가격 탄력성이 기준점이 1이고 이 1을 단위 탄력적이라고 읽는다 정도의 기본 개념은 갖자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주저리 하냐면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면 뭐 65점씩 어떨 때는 막 70점씩 나오는 분들조차도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그런 경우 있습니다. 모의고사 칠 때는 점수가 상당히 잘 나오다가 모의고사 칠 때는 점수가 상당히 잘 나오다가 실제로 신명에 들어가 버리면 점수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의고사 칠 때는 75점씩 나왔는데 실제 시험장에 갔더니 50점밖에 안 나왔다. 그럴 수는 없어요. 원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질 않아요. 75점 맞던 사람이 어떻게 65점 나왔다면 긴장 많이 했네. 되는데 75점 맞던 사람이 50점 나오고 45점 나왔다면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시험장에 가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 안 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아주 기본을 물어버리면 오히려 당황해버립니다. 아주 기본을 물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기본부터 충실히 진행해 가시고 이 기본에 대한 내용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등한시하거나 천대시하거나 멸시하지 마시고 이 기본이 되는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가격 탄력성은 무엇에 대한 무엇이다. 자극에 대한 반응. 어떤 자극을 줬다. 가격이라는 자극을 딱 줘봤을 때 양의 반응이 얼마나 오는지를 가지고 측정하는데 가격을 10% 줬을 때 반응을 양의 반응이 자극을 10% 줬을 때 양의 반응이 10%만 딱 오는 경우를 탄력성 뭐라 부르고 1이라 부르고 1을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자. 요게 탄력성의 기준점입니다. 가격 탄력성은 1과 비교합니다. 가격을 10% 변화시켰더니만 양이 20%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탄력성이 1보다 크죠? 맞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해볼까요? 예. 자극을 10% 줬는데 반응이 5%밖에 오지 않았다. 양의 반응이 5%밖에 오지 않았다. 탄력성이 1보다 작지? 그럼 이건 뭐라고 불러요? 비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비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까 제가 탄력성 기준은 뭐라 그랬고? 1이라 그랬고 1은 뭐라 그래요? 단위 탄력적이라 그래요. 근데 출제위원들은요.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은요. 가격 탄력성의 기준이 1이라는 거는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여러분들이 모를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탄력성이 크다고 내버립니다. 탄력성이 크다. 뭘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1을 생각해버립니다. 원래 1이 들어가야 돼 원래 1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가격 탄력성을 1과 비교한다는 걸 모르는지를 꿈에도 몰라요. 가격 탄력성을 1과 비교한다는 걸 모르는지를 꿈에도 몰라요. 누구만 아니면 내만 알아요. 내만.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직접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하고 이분들의 지금 어떤 현 상황이 아니면 이분들의 지금 어떤 정신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조리 이렇게 총합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내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우리는 항상 배울 때는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배웠는데 심장에 갔더니 탄력성이 크다 나와버립니다. 그럼 뭐라는 거야 이게? 하는 거죠.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당연히 1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냐면 1이 기준점이니까.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1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시험에서 탄력성이 크다 나오면 1보다 크구나. 뭐예요? 탄력. 탄력성이 작다 그러면 1보다 작구나. 비탄력.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극을 씹어줬는데 반응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요. 0. 탄력성 얼마? 0. 이런 경우는 우리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반응이 전혀 없는 경우지 뭐. 하나 더 할까요? 네. 자극 씹어줬는데 반응이 무한대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한대. 그럼 탄력성의 값은 무한대가 돼요. 요거는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력성의 종류는 5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가격 탄력성이죠, 물론. 그럼 칠판 보시고요. 요거 정리하고 갑시다. 이게 정말 쉬운 개념인데 아주 기본이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이 되는 건데 이것조차도 모르고 가격 탄력성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조차도 모르고. 자, 가격이라는 자극을 줬을 때 양의 반응이 얼마나 나타나느냐를 측정하는 지표가 가격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가격 탄력성의 종류는 5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질문 드리면 대답하세요. 탄력성이 1일 때는 뭐라 부르고?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 그럼 우리 그러면 탄력성 가장 큰 것부터요. 작은 것으로 한번 5개를 나열해 보죠. 시작. 완전 탄력, 탄력, 단위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입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한번 5개를 얘기해 보죠. 완전 비탄력, 비탄력, 단위 탄력, 탄력, 완전 탄력.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와주면 저도 참 좋겠어요. 그렇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험에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 탄력적이란 말 대신에 기울기가 수평선이다 이렇게 내버립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 대신에 기울기가 수직선이다. 탄력적이란 말 대신에 완만하다, 기울기가. 비탄력적이란 말 대신에 기울기가 가파르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탄력성이라는 놈하고, 특히 가격 탄력성이라는 놈하고 수요곡선,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기울기. 그런데 탄력성과 기울기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냐면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반비례란 말은 반대라는 얘기잖아요. 탄력성이 크면 기울기는 작고요. 반비례 몰라 보니까 반비례 몰라. 예. 탄력성이 크면 기울기는 작고 탄력성이 작으면 기울기는 크다. 근데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제. 탄력성이 크다. 뭐보다 큰 거예요? 1보다 큰 겁니다. 이제 저도 생각할 거예요. 저도 1보다 크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탄력성이 크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이제 학원 딱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보다 큰지 모르는 상태로 수업을 듣는 거지. 지금 딱 들어오신 분들은. 그죠? 우리는 처음부터 들었으니까 이제 탄력성 크다 그러면 1보다 크다. 1보다 큰 뭐야? 탄력적이다. 방금 배웠잖아요. 그러면 기울기는 크다, 작다? 작다. 우리 기울기 작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환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등산을 가려고 하는데 여기 좀 이렇게 완경사예요. 완경사. 그럼 이 기울기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고. 등산을 가려고 봤더니만 이게 등산로가 상당히 급경사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큰 거지. 그러니까 급경사면 기울기가 크고 완경사면 기울기가 작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작다는 말은 이게 완만하다는 겁니까? 가파르다는 겁니까? 완만하다는 겁니다. 탄력적일수록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완만해지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 더. 탄력성이 작다. 작다는 말은 뭐보다 작은 거죠? 1보다 작은 뭐예요? 비탄력. 맞죠? 그럴 때는 기울기가 뭐하다? 크다.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완경사, 급경사. 그럼 기울기가 급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 같은 말로 처리를 하고 보는 겁니다.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뭐해지고? 완만해지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급해진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문제 적용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탄력성 대신에 기울기가 나오면 이렇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치면 딱 떴어. 보자. 탄력적이다. 자, 보자.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비례 관계야. 자, 보자. 그럼 탄력적이란 말은 탄력성이 크다는 것이고, 그럼 보자. 기울기는 작아야 될 것이고, 기울기가 작다는 것은 완경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럼 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완만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시간 너무 많이 안 걸리겠습니까? 이번 지문에 비탄력이 나오면 한편 비탄력 보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비탄력 보자. 비탄력은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다. 근데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비례 관계니까 탄력성이 작으면 기울기는 커야 되겠구나. 그러면 급경사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여러분들 기울기를 보자마자 탄력성을 판단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원래 3, 4월달 가야지 공개하는 건데 오늘은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자, 기울기의 종류를 제가 4가지로 제시하겠습니다. 4가지. 첫 번째, 완만한 기울기가 있습니다. 너무 완만한가? 조금 덜 완만하게. 완만한 기울기가 있습니다. 이건 좀 가파른 기울기죠. 가파른 기울기. 요거는 수평인 기울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수직인 기울기가 있고. 그래서 기울기 종류를 제가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요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거냐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등산로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등산로야 이제. 등산로가 4가지가 있는 거야. 요런 등산로가 있고 가파른 등산로가 있고 수평인 등산로가 있고 수직인 등산로가 있는 거지. 그럼 요 사람이 많은 사람이냐면 등산하는 사람이에요. 등산하는 사람. 이 사람을 등산객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등산객을 요 등산로 4개의 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등산로 4개에다가 이렇게 딱 위치를 시키는 거. 출발점에 딱 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요까지를 자극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극. 그럼 저는 지금 어떤 자극을 똑같이 줬냐면 등산객을 등산로 출발점 4개에다가 위치시키는 자극을 똑같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짱 딱 끼고 이놈들 반응을 지켜보는 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응이 많이 오면 어떻게 되고? 탄력. 또 대답 못하네. 반응이 적게 오면 비탄력. 반응이 전혀 없으면 완전 비탄력. 대답 못할 줄 알았어요. 반응이 엄청나게 오면 완전 탄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산객이 반응이 얼마나 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완만한 길은 등산 잘해요. 그러니까 많이 반응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응이 많이 오면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탄력이지 뭐. 맞아요? 두 번째, 등산로가 가팔라. 그럼 이런 데는 많이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반응이 적게 온다고. 자극을 줬는데 반응이 적게 왔다고. 그럼 이건 뭐예요? 비탄력. 맞아요?
세 번째는 이거 등산로 아닙니다. 이거 평지입니다. 평지. 평지는요, 뛰어가 버립니다. 뛰어가 버려요. 그럼 반응이 엄청나게 와버린다는 거지. 등산으로 단련된 목, 평지를 줘버리면요, 그냥 계속 걸어갈 수 있다. 완전 탄력. 반응이 엄청나게 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네 번째 길이에요. 네 번째 길. 네 번째 길은요, 수직인 길입니다. 수직. 그럼 이건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반응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계속 이 자리에 있어. 계속 이 자리에 있어. 그럼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자,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비례 관계다 하지 말고요. 제가 지금부터 기울기 4개를 딱 제시하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탄력, 비탄력,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보자마자 그 반응 속도 1초 드리겠습니다. 1초. 알겠죠? 네, 1초. 자, 수평이면 완전 탄력, 완만하면 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여기 반응 엄청나게 온다. 반응 많이 온다. 반응 적게 온다. 반응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더 해보죠. 요거는요. 완전 비탄력. 가파르면요. 비탄력. 완만하면요. 탄력. 수평이면요. 완전 탄력. 그래서 여러분들 저 집에 가시는 길에 뭐 전철로 집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버스 타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실 텐데 집에 가실 때 혼자 한번 해봐요. 완전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탄력, 완전 탄력, 완전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 지하철에서 이거 하고 있으면요, 옆에 아무도 안 앉아요. 예, 옆에 아무도 안 앉아요. 참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저러고 있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죠? 널찍하게 갈 수 있어요. 널찍하게. 옆에 사람 아무도 안 앉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게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집에 혼자 화장실에 문 잠궈놓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이런 식으로 해서 탄력성의 종류 4가지, 일단 4가지를 가지고 기울기 값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소개드렸지만 완전 비탄력이라고 나오면 참 좋을 법한 자리에 수직선이다, 수직이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완전 탄력이다라고 나와야 될 자리에 수평이다라고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직과 수평은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잘못 봐버리면 그게 나중에 완전 탄력인지 완전 비탄력인지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 미리 기울기와 탄력성의 관계는 머릿속에 완전 이게 일체가 되게끔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한번 하고 가죠. 수평이면 완전 탄력,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 그래서 이건 나중에 물으면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탄력성의 종류를 제가 4가지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계속. 자, 우리가 배우시는 탄력성은 항상 A의 비탄력성입니다. A의 비탄력성. A의 비탄력성. A의 비탄력성. A의 비탄력성은 반드시요, 비변화율 분의 A 변화율, 이렇게 탄력성을 처리합니다. 비변화율 분의 A 변화율입니다. 비변화율 분의 A 변화율. 그러니까 항상 A의 비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뒤에 거 변화율 분의 앞에 거 변화율입니다. 뒤에 거 변화율 분의 앞에 거 변화율.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공부하시는 탄력성이 종류가 많은 게 아니에요. 4개밖에 없어요. 4개.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탄력성이 딱 4개만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2개를 우리가 배우셨어요. 물론 여러분들 기억이 없겠지만 나는 2개를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탄력성 총 4개, 그 중에 2개를 벌써 배웠다. 그럼 지금 공부할 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배우셔야 될 탄력성의 종류 4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탄력성, 제가 A의 비탄력성 구조라고 했으니까 요거 위에 것처럼 해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해서 4가지 탄력성이 있습니다. 근데 탄력성 공식은 어떻게 처리하라 그랬냐면 탄력성 공식은 뒤에 거 분의 앞에 거 이렇게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대답 한번 해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무엇의 변화율 분의?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맞죠? 예. 수요 소득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 변화율입니다. 맞죠? 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가격 변화율 분의 공급
변화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 변화율,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 변화율,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따로 공부하거나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A의 B 탄력성은 뒤에 거 변화율분의 앞에 거 변화율, 그러니까 B 변화율분의 A 변화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뒤에 거 변화율분의 앞에 거 변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얘는 좀 아쉽게도 교차 변화율분의 수요 변화율 그러시면 안 돼요. 교차 변화율분의 수요 변화율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교차란 단어를 처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차란 단어를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요거요. 우리 교차로 하면 도로가 두 개 만나는 거고, 맞죠? 교차 탄력성 하면 재화가 두 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화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 이걸 표현할 때는요, 우리 그냥 경제학에서 약속을 해요. 한 개는 X제, 나머지 한 개는 Y제 그래요. 물론 시험에서는 X제, Y제로 안 나오고 한 제와 다른 제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아파트, 빌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콜라, 사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대신 재화가 한 개가 아니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거 말고 다른 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내 거 말고 다른 거.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면 얘는 빌라, 그죠? 내가 콜라면 얘는 사이다. X제면 Y제, A제면 B제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얘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을 그대로 일단 써요. 일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이 뭔지 대답 한번 해보죠. 시작.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 변화율. 맞나요? 다시 한번 써보죠. 뭐요?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 변화율. 앞에다가 이것만 써주면 돼요. X제, Y제. 자, 교차라는 건 두 개가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그 재화를 갖다가 하나, 둘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시작.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 변화율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탄력성 공식 4개를 갖다가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공식을 모르고 공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수요의 교차 탄력성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고 수요 탄력성 막 들어가는 거야. 그거 못하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진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가요. 수요 소득 탄력성 공식도 모르고 교차 탄력성 공식도 모르고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랑 비슷한 경우냐면 경우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을 모르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고 사귀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두 사람 몇 년 사귀었어요? 3년 사귀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름이 뭐야? 그럼 이름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수요가 탄력적이 되는 요인, 비탄력적이 되는 요인 이런 것도 막 공부하고요. 그죠? 계산 문제도 막 공부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정작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을 모르는 거예요. 공식을.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일단 4가지를 쭉 한번 정리를 하고 내용 접근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죠. 다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뭐다?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 변화율. 수요의 소득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뭐다? 소득 변화율의 분의 수요 변화율. 수요의 교차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뭐다?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Y제 수요 변화율. 공급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뭐다? 가격 변화율 분의 공급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예. 이때 사실 가격 탄력성은 2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가격 탄력성 2개밖에 없어요. 수요의 무슨 탄력성과 가격 탄력성과 제일 밑에 공급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2개는 무슨 탄력성과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지 가격 탄력성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배우시는 가격 탄력성은 2개밖에 없다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배운 거 한번 구경 한 번만 더 하고 와요. 아까 배운 거. 자, 아까 배운 거 봅시다. 시간 한번 보십니다. 자, 가격 탄력성을 우리가 안 배운 게 아니라고. 방금 배우고 왔다고.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라는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이 얼마나 오는지를 가지고 측정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종이는 몇 개? 5개. 네, 5개. 기준 얼마? 1. 1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 질문. 가격 탄력성 최대값이 얼마죠? 무한대입니다. 가격 탄력성 최소값이 얼마죠? 0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걸 반복을 한 거예요. 자, 가격 탄력성 최소값이 0이다. 이 말은 마이너스 값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마이너스 값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마이너스 값이. 가장 작은 값이 0이야. 가장 작은 값이 0이고 0 밑으로 없는 거예요. 0 밑으로 없다는 말이 마이너스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오세요.
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제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가격 탄력성은 최소값이 얼마나 그랬어? 0이라 그랬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가격을 10% 올렸어요. 가격을 10% 올렸다. 그럼 가격이 플러스 10%가 된 거예요. 그럼 수요량은 마이너스 20%가 됩니다. 예를 들면 20%.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그게 수요 법칙이거든요. 그럼 가격을 내려볼까요? 가격을 10% 내려보겠습니다. 내렸어. 그럼 가격을 내리면 수요량은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는 플러스잖아요. 20%가 됩니다. 그러면 10분의 마이너스 20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고. 맞아요? 마이너스 10분의 플러스 20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이름 무슨 이야? 마이너스 2지. 맞죠?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무조건 마이너스밖에 안 나옵니다. 무조건 마이너스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 누구랑 사이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최소값이 얼마니까? 0이니까. 최소값이 0이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맨날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지. 나오면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웁니다. 뭐를 씌운다고요? 절대값. 여러분들 절대값을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절대값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절대값이 뭔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게 절대값이라 그래요. 쓸게요. 내가 절대값. 절대값. 붙이면 절대값에 제가 역할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절대값은요, 안에 2가 있더라. 그럼 이거는 그냥 2예요. 마이너스 2가 있더라. 그럼 얘도 그냥 2예요. 절대값의 의미는 뭐냐면, 절대값은 안에 부호와 관계없이 이거를 밖으로 낼 때는 뭐로 만들어버리겠다? 플러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 절대값 씌우면 원래는 뭔데? 마이너스인데 절대값 씌웠기 때문에 그냥 2가 되는 거고, 요것도 원래는 뭔데? 마이너스인데 절대값 씌워보면 그냥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질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원래는 반드시 뭐만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만 나와야 되는데, 가격 탄력성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뭐를 씌운다?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최소값이 얼마일까요? 0이지. 0.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다고. 이제는 절대값 씌우기 때문에 0. 뭐랑 비교하고? 1과 비교하고. 벌써 까먹었네. 벌써. 대단합니다 진짜. 벌써 까먹. 1과 비교하고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종류는 몇 개? 5개. 여기 3개 있어서 3개라고 하는 거야 지금? 자, 1이면 뭐?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 5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0이라는 거죠. 0 밑으로 나올 수가 없다. 원래는 무조건 마이너스인데 뭐를 씌우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절대값을 씌우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에 붙어있는 이게 절대값이라고 읽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절대값이라고 이런 걸 어디서 주워 들었어. 근데 왜 절대값 씌워요? 그러면 네가 씌웠잖아. 그동안 네가 씌웠잖아. 막 그러면서 나한테 탓을 돌리고. 그러니까 왜 절대값을 씌우는지 모르고 절대값을 씌우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격 탄력성은 최대값이 무한대고요. 1과 비교하고요. 최소값이 제로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마이너스 값을 허용할 수가 없는 게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근데 일로 한번 와보실래요? 무엇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질문 드립니다. 가격을 10% 올립니다. 10% 올립니다. 공급량은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합니다. 증가. 20% 증가했습니다. 탄력성 얼마예요? 2입니다. 가격 10% 내려볼까요? 가격을 10% 내리면 공급량이 만약 20% 감소한다고 칩시다. 얼마예요? 그냥 2예요. 즉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누구랑 사이의 관계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가 뭐기 때문에?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정 플러스 관계이기 때문에 뭐를 씌우지 않아도, 절대값을 씌우지 않아도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럼 최소값이 얼마? 0. 누구랑 비교하고? 1. 최대값은 무한대. 무한대. 탄력성의 종류 몇 개? 그렇지. 5개. 1일 때는 단위 탄력. 얘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 제로면 완전 비탄력이 되는 겁니다.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가격과 수요량 사이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밖에 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절대값을 지워서 플러스로 만드는 거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뭐 없이도, 절대값 없이도 원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가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있는 두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탄력성이 있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요, 얘는 플러스가 나도 돼요. 얘는 마이너스가 나도 되고요. 얘는 제로가 나도 됩니다. 이유는 가격 탄력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얘는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제로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플러스는 같은 방향이었어요? 반대 방향이었어요? 같은 방향. 비례, 반비례. 비례. 요거는
반비례. 얘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누구와 누군지 봐야지. 누구와 누구가. 소득과 수요가 비례 관계면 무슨 제? 정상제. 맞아요? 반비례 관계면 열등제. 아무 관련이 없으면 중간제.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득에는 뭐라 그랬어요? 정렬중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예. 하나 더. 수요 교차 탄력성 X제 뭐 가격, Y제 수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 1, 2, 3, 4번에 관한 내용입니까? 5, 6, 7, 8번에 관한 내용입니까? 5, 6, 7, 8번에 관한 내용이에요. 5, 6, 7, 8번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은 한 놈은 뭐 뜨고 가격 뜨고 나머지 한 놈 수요가 떴을 때 그 둘의 관계가 비례 관계면 대체제예요. 맞아요? 예. 반비례 관계면 보완제고 제로면 독립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차에는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대보도. 교차의 대보도. 그래서 제가 아까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우리가 배우시는 4가지 탄력성 중 2가지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앞에서 한 거예요, 지난주에. 소득 탄력성은 정렬중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가지고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교차에는 대보도,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다만 가격 탄력성 2가지는 우리가 지금 배우셔야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근데 우리가 배우시는 4가지 탄력성 중 유일하게 절대값을 씌우는 탄력성은 무슨 탄력성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절대값을 씌우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굳이 절대값을 씌우지 않아도 가격과 공급량 사이 자체가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 값이 나오고 가운데 있는 두 탄력성인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우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얘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상제 열등제로 구분이 되고 교차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대체제 보완제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먼저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가격을 올립니다. 가격 올렸다. 자,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러면 당연히 감소합니다. 왜 감소하냐면 그게 수요 법칙이니까. 맞죠? 예. 근데 감소하는 형태가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을 올렸더니만 안 사.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엄청나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주 그냥 엄청나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격을 올렸더니만 수요량이 감소하긴 감소하는데 한 명만 딱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럼 대답하세요. 첫 번째는 가격이라는 자극을 줬을 때 수요의 반응이 많이 왔다 적게 왔다. 많이 왔고 두 번째는 수요의 반응이 적게 왔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절대값 씌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앞 밑에 게 뭐냐면 자극이었고 위에 게 뭐냐면 반응이었어요. 자, 그럼 갑시다.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가격이란 자극을 줬을 때 수요의 반응이 많이 왔느냐 적게 왔느냐를 가지고 탄력과 비탄력을 따지는데 첫 번째는 반응이 많이 왔잖아요. 그럼 이건 수요가 뭐하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는 반응이 적게 왔잖아요. 이건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가격을 내려볼게요. 가격을 내리면 수요량이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해요. 그게 수요 법칙이니까. 그래서 증가한다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격을 내려드리면 막 살아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살아오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막 살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제 살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는 엄청나게 살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놈만 딱 살아왔어요. 내려드리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리면 많이 살아와요? 적게 살아와요? 많이 살아오고 비탄력적일 때는 적게 살아오는 겁니다. 그럼 결론. 가격을 올리거나 내렸을 때 도망도 잘 가고 많이 살아오기도 하고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고 도망도 잘 못 가고 살아오는 놈도 별로 없고 그럼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반응이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를 가지고 탄력과 비탄력을 따지는데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고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인지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대체제가 많으면 수요는 탄력적이 돼요. 대체제가 적으면 수요는 비탄력적이 되고 당연한 얘기겠죠. 한번 해볼까요? 예. 콜라와 쌀 두 재화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콜라는 대체제가 많습니다. 많다. 콜라의 대체제는 사이다, 환타, 밀키스, 오란시, 암바사, 무수히 많습니다. 탄산음료들은 다 콜라가 대체제가 될 수 있겠죠. 콜라 가격이 500원이에요. 쌀과 사이다도 500원이고, 환타도 500원, 밀키스 500원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몇 개씩 사 먹냐면 만 개씩 사 먹었어요. 그 말은 가격이 같은 값일 때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맞는 거 사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제가 많다고 했던 콜라는요. 달랑 50원만 딱 올리겠습니다. 100원도 아니에요. 100원도. 50원 딱 올리겠습니다. 올려버리니까 아까 처음에 콜라 수요량이 10,000개라 그랬잖아요. 그죠? 콜라 사 먹던 10,000명 중에 9,000명이 일부는 사이다로 넘어가 버리고 일부는 환타, 일부는 밀키스로 넘어가 버리더란 겁니다. 그럼 수요량이 조금 줄어요? 많이 줄어요?
많이 줄어요. 대답하세요. 첫 번째 그림인가요? 두 번째 그림인가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반대로 콜라 가격을 500원 하다가 450원으로 떨어뜨렸습니다. 450원으로. 달랑 50원만 떨어뜨려도요. 사이다 먹던 놈, 환타 먹던 놈, 밀키스 먹던 놈이 콜라가 싸네. 콜라 다 넘어온다니까. 수량이 조금 증가해? 많이 증가해? 많이 증가합니다. 첫 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이에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럼 결국 대체재가 많을 때는 도망가기도 쉽고 사러 오기도 쉽고 그렇다는 겁니다. 수요가 어떻게 돼? 탄력적이 돼. 근데 쌀 가격이 20kg 한 가마니에 예컨대 5만 원이라고 칩시다. 5만 원. 근데 쌀은 마땅히 대체재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주식인 쌀은 마땅히 대체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 가격을 5만 원 하던 걸 예를 드는 겁니다. 8만 원 올려버립니다. 8만 원. 8만 원. 그러니까 아까처럼 100원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3만 원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수량이 별로 못 줄어. 쌀이 비싸다고 쌀을 갖다가 안 먹을 수 없는 거니까. 대신할 자도 없고. 반대로 쌀 가격 5만 원 하던 걸 갖다가 대박앤셀 50% 세일 하겠습니다. 2만 5천 원. 5천 원. 아까처럼 50원이 아니야. 아까처럼 50원이 아니고 반 가격으로 쌀 한 가마니를 사면 한 가마니를 더 줘버리는 거지. 그러면 수량이 많이 증가하나? 우리 쌀이 쌀 때는 그 10끼도 먹고 막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밖에 안 증가한다는 겁니다. 물론 증가하겠지 뭐. 조금밖에 안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인가요? 두 번째 그림인가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가격 올려도 뭐 도망도 잘 못 가고 내린다고 해서 별로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하면 충분해요. 자, 요거 지워버릴게요. 방금 요거 쓰신 분들은 요거 쓴 거 옆에다가 시험에 안 나오면 이렇게 적어두세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럼 갑니다. 대체재가 많으면 수요는 탄력, 적으면 비탄력. 대체재가 많으면 도망가기가 쉽다니까. 대체재가 없으면 도망가기 어렵고. 다 각각 탄력, 비탄력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충분히 줘서 장기 동안에는 대체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장기는 수요가 탄력적인 거예요. 근데 단기는 대체재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겁니다. 몇 개 더 해볼까요? 예.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 하겠습니다. 용도 전환이 곤란하다라고 해보고. 자,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도망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수요가 탄력적이고. 용도 전환이 곤란하면 도망가기 어렵잖아.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제가 한 개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요.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주거용이잖아. 맞죠? 예. 이런 빌라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로 갈 수 있나요? 네. 예. 쉽게 갈 수 있나요? 네.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쉽게. 뭐, 심지어, 시간이 없으면 하루 만에도 갈 수 있습니다. 오전에 한 놈을 이사 보내. 아파트에 있던 놈을 이사 보내는 거야. 그리고 빌라에 있던 사람들이 도배장판 딱 깔고 있는데 들어오면 돼, 그냥. 그 주거용은 전환이 쉬워요, 어려워요? 전환이 쉬워요. 근데, 상업용과 공업용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학원도 상가 맞죠? 그리고 호프집도 상가 맞잖아요. 네. 학원에서 호프집을 하루 만에 옮길 수 있나? 학원 하던 이 상가에다가 호프집을 하루 만에 할 수 있냐고? 없다고. 여기서 앉아서 맥주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앉아서. 그러니까 인테리어하고 뭐 하려면 적어도 보름 이상? 적어도 한두 달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방 공장에서 자동차 공장을 할 수 있나? 할 수는 있어. 못하긴 또 갑자기 왜 이렇게 까칠해졌어요? 뭐 할 수는 있는데, 뭐 전력, 기계, 설비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돼. 심지어 어떤 경우는 허가 같은 거 받아야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환이 까다롭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의 용도를 갖다 우리가 주상공 세 가지로 봤을 때, 주거용은 전환이 쉽다, 도망가기 쉽다, 수요가 탄력적이지만, 상공업용은 전환하기 곤란하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사치재. 필수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치재는 꼭 필요한 재화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필수재는 반드시 필요한 재화일 때만 필수재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사치재는 꼭 필요한 재화가 아니라 그랬죠? 그럼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도망가기 쉬워요. 필수재는 아까 쌀과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꼭 필요한 재화잖아요. 그죠? 수요가 비탄력적인 겁니다. 도망가기 어려워요. 자, 그럼 이걸 다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탄력과 비탄력으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력과 비탄력으로. 자, 출발합니다. 대체재가 적어요. 수요. 비탄력. 많으면 탄력, 장기, 탄력, 단기, 비탄력, 사치재, 탄력, 필수재, 비탄력, 상업용이나 공업용, 비탄력, 주거용, 탄력, 전환이 용이해요. 탄력, 곤란하면 비탄력. 그러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지. 뭐 이렇게 표에 있는 걸 외우고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아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결론. 그림을 잘 보고요. 도망가기 쉬우면 탄력이고 도망 못 가면 비탄력이구나. 대체재 많으면 탄력. 전환이 쉬우면 탄력. 장기일 때는 대체재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력. 주거용이 전환이 쉽더라, 탄력. 그 다음에
사치제 같은 경우가 탄력이다. 반대로 필수제라든지 상공업용이라든지 전환이 곤란하다든지 대체제가 적다든지 단기라든지 그러면 수요는 비탄력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걸 갖다가 지금부터 저랑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다 응용할 거냐면 여기다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특정 기업의 총수입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총수입. 총수입 구하는 공식은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에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다 하는 거 귀찮으신 분들은요, P 곱하기 Q 하시면 됩니다. P 곱하기 Q.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알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 앞에 갔다 오면 붕어빵 아저씨가 있어요, 붕어빵 아저씨가. 붕어빵 아저씨가 붕어빵 한 마리를 500원에 팔아요. 한 마리를 500원에. 그럼 가격이 얼마죠? 500원이죠? 예. 근데 제가 붕어빵 사면서 물어봤어요. 제가 사는 것까지 합쳐서 지금까지 몇 개 파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벌써 100개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개를 팔았다. 자, 그러면 500원짜리 붕어빵을 몇 개 팔았어요? 100개. 그럼 이 아저씨 손에 들려있는 돈은 얼마예요? 5만 원이죠, 5만 원. 한참 생각하는 것 같은데? 500원, 여러분들 이거 한참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장사하지 말고요. 월급 받는 쪽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 하시든지 간에. 500원짜리 붕어빵을 100개 판매하면 이 아저씨 손에 5만 원 들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입을 구하는 공식은 내가 판매하는 물건의 뭐에다가 가격에다가 지금까지 판매한 뭐를 곱하면 수량을 곱하면 전체 지금 얼마 벌었는지 수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외우는 사람을 발견해서 그래요. 발견해서 그렇습니다. 저 옆에 가면요. 옆에 가면 독서실이 있다고요. 독서실에. 아저씨 공부한다고. 제가 간혹 한 번씩 이분들이 뭘 공부하나 이렇게 잠실하러 가요. 이렇게. 뭘 공부하나 뒤에서 보면 몰라요. 너무 공부에 집중한 나머지 몰라요. 그러면 총수입 구하는 공식은 가격 곱하기 수량. 살짝 들려. 총수입 구하는 공식은 가격 곱하기 수량. 왜 이렇게 안 외워지지? 막 그러면서 외우는 거지, 이걸 갖다가. 총수입 구하는 공식은 당연히 P 곱하기 Q 가격 곱하기 수량인데 이걸 외우고 앉았습니다. 외우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울 게 엄청나게 많은 거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외울 거 많게끔 공부를 해요. 사실 외울 게 별로 없는데 지금까지 수업했던 것 중에 외울 게 한 개도 없어요. 사실은 오늘은. 그렇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이걸 다 외우려고 하니까 게다가 그 암기력이 좋은 사람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암기력이 좋은 편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자꾸 암기를 하고 자꾸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에 지쳐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총수입 구하는 공식은 당연히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가격 곱하기 수량. 여기서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500원 받던 붕어빵을 아저씨가 갑자기 다음날부터 1000원을 받아요. 가격 올랐어요? 내렸어요? 올랐죠? 그럼 이 아저씨 수입은 이제 1000원이니까 10만 원이다. OX. X입니다. X. 그걸 알아야 돼요. 뭐를 올리는 순간? 가격 올리는 순간 이게 100개가 그대로 안 있다고 이게 줄어. 그래서 10만 원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다시. 다음날 가보니까 갑자기 아저씨가 붕어빵 가격을 250원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그러면 수입은 25,000원밖에 안 된다. OX. X. 뭐가 늘어? 양이 늘어.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업에서는 뭐를 변화시킬 때? 가격을 변화시킬 때 가격에만 치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변화시키면 뭐가 얼마나 변하는지,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꼭 같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총수입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만 있는 게 아니고 가격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가격을 올리거나 내렸을 때 무엇의 변화? 수량의 변화도 같이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과 수량을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를 변화시키면? 가격을 변화시키면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측정 지표거든. 맞죠?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랑? 탄력이랑 비탄력이랑이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하세요. 그림을 보면서 대답하셔도 돼요. 탄력적일 때 기업에서 가격을 인상시켜버렸어. 수요가 탄력적인데 가격을 인상시켜버렸어. 그림 보고 대답하세요.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버려요. 가격 찔끔 올렸는데 다 도망가버린다고, 탄력적일 때는. 그러면 오히려 수입에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가격 지금 올렸다가 피 보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려서. 반대로 탄력적일 때 가격을 인하시켜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엄청 사러 오는 겁니다. 엄청 사러 오는 겁니다. 이걸 네 글자로 박리담회라고 합니다. 자, 가격을 당장 내리면 당장의 이유는 늘어 줄어? 이윤이 줄지. 줄지. 여러분들 제가 늘어 줄어 물었을 때는 늘어 아니면 줄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OX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그런 수험생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주관식으로 물었는데 OX로 대답하는 분도 계시고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상하죠, 그죠? 뭘까요? 그랬는데 그래 버리는 겁니다. 환장하는 거지.
인하시켰을 때는 엄청나게 살아오겠죠? 수입은 증가되는 겁니다. 박리담에. 가격을 당장 내리면 당장 이윤은 줄겠지만 판매하는 양이 늘어요. 그래서 전체 수입은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하시키는 정책이 기업의 수입 증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반대로 비탄력적. 비탄력적. 한번 해보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상시키면 도망을 가요, 못 가요? 잘 못 가요, 잘 못 가요. 그럼 수입이 뭐 되는 거야? 증가되는 거지. 가격 올리는 게 잘한 거야, 이거는. 도망 못 가니까. 반대로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인하시키면 살아와요, 안 살아와요? 별로 안 살아와요, 별로 안 살아와요. 이때는 수입이 오히려 감소되는 겁니다. 괜한 짓을 한 거예요. 내릴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특정 기업의 이제 사장님이 되셨어요.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가 판매하는 물건의 수요 탄력성을 판단해 보는 겁니다. 판단해 봤을 때 이게 탄력적인 편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요, 가격을 조금 떨어뜨리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판매 수량이 늘어서 수입은 증가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비탄력적이라고 판단했었을 때는요, 굳이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격을 올려서 수입 증가에 도움을 얻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백화점. 그 다음에 주유소. 자,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물건들은 주로 사치제가 많아요. 사치제.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인 편입니다. 그럼 이런 놈들은요, 백화점에서는 주로 뭐를 많이 하냐면 세일을 많이 해요, 세일을. 온갖 명목으로 세일을 합니다. 그럼 세일을 하면 얘들은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습니다. 세일 기간에는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세일을 하면 바글바글 합니다. 주말에 저기 파주나 이런 데, 아울렛 같은 데 가잖아. 여주나 이런 데 가면, 바글바글 합니다.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거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구경하고 싶으시면 아울렛 가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울렛 가면. 가격을 인하시키면 많이 사러 오니까 수입 증가에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실제로 제가 하나 있었던 일인데, 저희 집 근처에 롯데마트도 있고 롯데 백화점도 있고 두 개가 같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롯데마트일 거야 아마. 롯데마트에 유니클로라는 의류 매장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한번 50% 세일한 적이 있었어요. 2만 원짜리인가를 9,900원에 판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집 일대 교통이 마비됐어요. 진짜 마비됐습니다, 거기. 50% 세일했는데 그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줄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줄을 섰었습니다. 걔네들이 가격을 50% 세일하면 손해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지. 가격을 좀 떨어뜨려서 판매량만 많이 늘릴 수 있다면 수입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주유소에서 판매는 휘발유를 한번 생각해보죠. 휘발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필수제입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놈이지. 필수제는 아까 제가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 뉴스를 한번 보면요, 베럴당 국제유가가 올랐다. 그래요. 그럼 다음날 가보면 바로 올라 있어. 기름값이. 올랐다. 뉴스 봤는데 다음날 가면 올랐다. 그래서 왜 올랐어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올랐어. 그랬대. 국제 올랐어. 근데 뉴스를 보니까 국제유가가 안정이 됐다. 떨어졌다. 그래요. 다음날 가보면 가격이 안 떨어져 있어요. 왜 안 떨어졌나? 그러면 반영이 안 돼서 그렇다. 그리고 이래가지고 안 내리고 그래요. 얘들은요, 가격 올릴 때는 쉽게 잘 올리고요, 내릴 때는 쉽게 안 내립니다. 왜냐하면 올리는 게 이익이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도 수요량을 많이 못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결론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하시켜서 많이 사러 오게끔 만들어서 수입을 증가시켜야 되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조금 올려서 수입 증가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유소에서 기름값 안 내리고 올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욕을 해요. 욕을 하면서 나쁜 주유소 말이야. 응? 기름값도 안 내리고 말이야. 국제유가는 내렸는데 이렇게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제가 주유소 사장님이라도 저는 가격을 안 내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주유소 사장님이라도 절대로 가격 안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칙,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탄력성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가격 안 내립니다. 자, 그러면 주유소에서 가격을 내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욕을 하면 가격을 안 내리고요, 욕을 아무리 해봐요, 10원짜리 욕을 해봐요, 가격을 내리나 안 내린다고.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면 이걸 탄력적으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건 원래 비탄력적인데 이걸 탄력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굳이 가격 내리지 말라고 해도 내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리터당 기름값을 50원 올렸습니다. 달랑 50원 올렸어. 사람들이 차를 전부 다 집에 놔둬버리는 거예요. 차를 전부 다 놔둬버리고 전부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버리는 거죠. 그래버리면 주유소에서요, 반드시 가격 내립니다. 가격 조금 올렸는데 수요량이 엄청 줄어버렸잖아요. 주유소는 피해를 본다고요. 안 줄이니까 안 내린다고요. 계속 올려버린다고요. 근데 조금만 올렸을 때 수요량을 많이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원래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물건은 수요가 비탄력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탄력적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 주유소에서 어떤 행사를 볼 수가 있냐면 1 플러스 1 행사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리터를 넣으면 20리터를 더 넣어줘 버리고 막 그죠? 10,000원치 넣으면 10,000원치를 더 넣어줘 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휘발유 값 올리면요. 제 강의 듣고 있는 분들 다 합심해서 한번 지하철 타보아요. 그러면 1% 주유소에서 1 플러스 1 행사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옛날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유소에서는 가격을 잘 안 내리죠. 그러니까 법칙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하시키는 정책이,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상시키는 정책이 수입 증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칠판 한번 보죠. 쉬워요, 이거는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구하는 공식이 가격의 변화율 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이에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밑에 게 뭐라 그랬죠, 제가? 자그, 위에 것마다 반응.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예. 가격을 올립니다. 자, 그럼 대답하세요. 가격 올리면 공급량은 뭐예요? 증가해요. 왜 증가해요? 그게 공급 법칙이니까. 가격이 올랐으니까 하지 말고, 왜 가격을 올리면 공급량이 증가해요? 그러면 공급 법칙이니까, 그게.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로 움직이니까. 근데 반응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많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만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요. 전혀 안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고 이제 한테 대답해 달라고 이제. 첫 번째는 반응 많이 왔네. 공급이 탄력적이다. 두 번째는 반응 조금밖에 안 왔네. 공급 비탄력적이다. 세 번째는 반응이 전혀 없네.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이제 우리 공급이 탄력적이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세 가지 의미를 알았습니다. 대답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대답을 하세요. 가격 올릴 때 공급 잘 증가되면 탄력. 가격 올릴 때 공급 조금밖에 증가가 안 되면 비탄력. 가격 올렸을 때 공급이 한 개도 증가가 안 되면 완전 비탄력. 그래서 공급은 딱 세 개만 보면 됩니다. 공급 잘 되는 거 탄력, 조금 되는 거 비탄력, 전혀 안 되는 거 완전 비탄력. 그런데 세로축의 가격이에요. 가로축이 양이고요. 다시 세로축의 가격이에요. 가로축이 양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이거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자, 갑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적 공급. 자, 대답하세요. 지난주 우리 물리적 공급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전혀 안 된다 그랬습니까? 불가능하다 그랬습니까? 예외도 없고? 그럼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공급은 안 되는 거네? 예. 그거를 완전 비탄력이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완전 비탄력. 그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길기는 뭐가 되는 거죠? 수직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말할 수 없네. 보니까 이제는 말할 수 없어. 다시.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요. 공급량이 조금도 증가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완전 비탄력. 반응이 없는 거지. 그러다가 기울기를 뭐라고 부른다? 수직. 그래서 앞으로 공급 곡선 중에서 물리적 공급 곡선을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기울기는 수직,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 그 값은 0이 되는 겁니다. 0은 또 왜 말을 못해? 0은 안 써서 말을 못하는 거야? 안 써서? 그 0 쓸게 돼. 깝깝해. 0 쓸게 그러면. 자, 물리적 공급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외가 없어요. 전혀 불가능합니까? 예.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그 탄력성으로 얘기하면 완전 비탄력. 그 값은 이제 쓰니까 잘하네. 쓰니까 0. 요거는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죠?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공급 곡선은 수직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일반적인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지. 이거 우상향이에요? 아니에요? 우상향이고. 이거 우상향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대답 좀 해주세요. 둘 다 우상향이니까 둘 다 공급 곡선은 맞는데 요 공급 곡선은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이지. 비탄력이지. 비탄력적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기울기가 급하니까. 급해지니까. 맞아요? 요거는 공급 곡선 우상향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예요? 탄력이에요. 탄력적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 공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부동산 공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야, 너 공급해.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그걸 장기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장기. 그럼 장기를 주면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잘할 수가 있어요.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근데 단기를 주면요. 짧은 기간 동안에는 공급을 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공급은 많은 거예요? 비탄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단기 공급은 탄력, 비탄력, 비탄력. 시험에서 단기 공급은 비탄력이라고 안 준다는 거지. 단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OX. X. 단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릅니다. 왜? 비탄력적이니까. 장기는 공급이 탄력, 비탄력. 탄력.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완만한 겁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물, 단, 장. 근데 입으로만 물단장 하시면 절대 안 나. 이거 오래 시면 나왔어 이거. 나온다 했거든.
자, 한번 손을 물 해봐요. 안 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근데 후회하게 만들겠어, 내가. 물, 단, 장. 이게 물단장입니다. 그 공급의 탄력성은요, 물단장 하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자, 대답하세요. 물리적 공급 곡선 뭐야? 수직.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 그 기울기는 수직. 이거 단계예요, 단기. 단기는 공급이 탄력, 비탄력, 기울기는 가파르고, 요거는 장기예요, 장기. 탄력, 탄력, 기울기는 완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셨을 때 혹시 공급 곡선이 시험에 나온다면요, 물단장 하시면 돼요. 한 3번만 리듬감 사에서 물단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험 치고 있는데 갑자기 대각선 맞은편 앉아 있는 사람이 물단장 하고 있더라. 그럼 그걸 보면서 아, 물단장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는 지금 B형을 치고 있어서 아직 물단장을 못 만났지만 가까운 장래에 물단장을 만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단장이에요. 물단장입니다. 물단장. 물리적 공급 곡선 뭐야? 수직, 탄력성, 완전, 비탄력, 기울기는 수직, 탄력성 값 0. 요거는 단계예요. 비탄력이고 가팔라요. 요거는 장기예요. 탄력적이고 완만합니다. 물단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15쪽 3번에 탄력성 하나가 나옵니다. 별표 2개 때려주세요. 일단 별표 2개 때려야 되는 이유는 올해 여기 2문제 나왔습니다. 탄력성에서만.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표현이 있습니까? 예, 그 앞에 박스 안에 공식으로 들어가 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하는 거 있습니까? 공식 그거 네모 빵 쳐버리세요. 공식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하고 절대값까지 돼 있습니다. 그거 네모 빵 쳐버리고 한 번 더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내려오시니까 탄력성의 크기에서 표가 하나 나옵니까? 그거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탄력성이 0이면 뭐라 읽어요? 완전 비탄력적.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수직은 동그라미 합니다. 수직, 동그라미. 탄력성이 0보다는 큰데 1보다 작으면 뭐예요? 비탄력적. 기울기는 가파르고요. 탄력성이 1일 때는 뭐라고 불러요? 단위탄력적. 기울기는 직각쌍곡선. 직각쌍곡선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아직은 직각쌍곡선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은데 일단 1일 때는 직각쌍곡선입니다. 탄력성이 1보다 크면 뭐예요? 탄력. 기울기는 뭐? 완만. 탄력성이 무한되면 뭐예요? 완전 탄력. 기울기는 뭐? 수평. 수평은 동그라미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첨가 마지막 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탄력성이 0일 때는 완전 비탄력적이고 기울기는 뭐? 수직. 제일 마지막에 탄력성이 무한될 때는 뭐라 부르고? 완전 탄력적이라고 부르고 기울기는 수평. 한 장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가로 3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하는 거 있습니까? 예, 그것도 체크해 놓으세요. 체크. 별까지는 아니고 체크. 하셨으면 탄력적이 있고 오른쪽에 비탄력적이 있습니까? 예, 동그라미 3개씩 해드릴게요. 탄력적은 1번에 대체제 많다. 많을 다자의 동그라미. 그 밑에 주거용의 동그라미. 그 밑에 사치제의 동그라미. 3가지는 기억을 하시고 오른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대체제 적다 동그라미. 그 밑에 상공업용 동그라미. 그 밑에 필수제 동그라미. 했어요? 예. 가로 4번에 부동산의 탄력성과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 하는 거 있습니까? 예. 임대수입 옆에다가 가로 열고 총수입이라고 적어두세요. 임대수입은 총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수입 구하는 공식은 뭐 곱하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가격 곱하기 수요량, P 곱하기 Q라고 돼 있죠? 밑에 표가 나오는데 표 2개만 묶어주세요. 탄력적이랑 비탄력적이랑. 순서대로 2개. 탄력적과 비탄력적. 그리고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 하락하면 많이 사러 오니까 총수입 뭐? 증가. 가격 상승하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총수입 뭐? 감소.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하락해도 가격 하락해도 별로 안 사러 오니까 총수입 뭐? 감소. 상승해도 도망 잘 못 가니까 총수입은 뭐? 증가. 되셨나요? 예. 그 밑에 2번에 가시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예. 소득이란 글자 네모를 빵 치세요, 일단. 소득이란 글자 네모를 빵 치고요. 밑에 공식을 박스를 처리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그리고 그 밑에 1, 2, 3번 3개를 묶어 두시고요. 정 동그라미, 열 동그라미, 중 동그라미. 소득의 정열중 했었죠? 예. 3번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 교차란 말에 네모를 빵 치고요. 공식을 네모 빵 처리해 버리세요. X제의 가격 변화율 분의 Y제의 수요량의 변화율. 1번, 2번, 3번을 묶어 주시고요. 대체제의 대 동그라미, 보완제의 보 동그라미, 독립제의 독 동그라미. 교차의 대보도. 오른쪽 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일단 공식의 네모를 빵 쳐버리세요. 가격의 변화율 분의 공급량의 변화율 하시고. 가로 2번에 가시니까 공급 곡선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예. 1번, 2번, 3번 묶어 두시고요. 1번에 물 동그라미, 2번에 단 동그라미,
3번에 장동. 물단장, 물단장, 물단장. 물리적 공급곡선 옆에 밑줄 그으세요. 완전 비탄력적 수직 밑줄하시고 수직의 동그라미. 단기 공급곡선 옆에 밑줄 그으세요. 비탄력적 급함 밑줄하시고 급함의 동그라미. 장기 공급곡선은 탄력적 완만 밑줄하시고 완만의 동그라미. 그래서 기울기값만 일단 얘기해 보세요. 물리적 공급곡선은 어떤 모양? 수직. 수직하면서 손 한번 해봐. 이렇게 수직. 단기는 어떻게? 이렇게 급하고. 장기는 어떻게 해요? 완만. 그래서 수직, 급한, 완만해서 물단장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시장의 균형과 균형의 변화로 가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